뭐? 반값? 통신비는 높아 반값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반값이 필요해. 똑똑한 통신비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 셀로 모바일 같은 통합 품질 반값 통신비 안 바꾸면 손해지. 반값에 모두 다 가성비의 진리 대세는 헬로 모바일. 뭐? 최신폰? 최신폰이 좋아. 지원금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지원금이 필요해. 최대 지원금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은 셀로 모바일.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외상폰도 있어. 기대해. 최대 지원금 가성비의 진리 대세는 헬로 모바일. 이번 주 뉴스 다 챙겨보셨나요? 깔끔한 분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정치 신세계. 정치 신세계 샵에도 놀러오세요. 따따따.폴리월드.샵. 배에 가스가 자주 찰 때, 화장실 갔다 와도 잔변감이 남을 때, 풀어지는 변을 자주 볼 때, 화장실에서 이를 보면 쭈루룩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오만디환을 검색해보세요. 오만디환은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적인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만든 오만디환입니다. 오만디환은 오만디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70-4686-4287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오늘은 지금 최근 박성진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또 인사 실패니 뭐니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한번 실증적으로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윤가피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가피입니다. 자, 그리고 김남훈 씨는 지금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UBC 경영부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석 대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네. 너무 시작을 차분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각 잡고 하나? 아니, 이게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각 잡고 달려봅시다. 네. 인사 실패. 네. 예, 아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실패다. 네. 실패냐? 인사 실패라는 게 양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낙마율이라는 거를 따져보면은 사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낙마율이 제일 높습니다. 빡치죠. 그만큼 깽판을 엄청나게 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낙마율이 높은 거를 원인을 잡고 인희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거를 까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깽판 친 새끼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물어 지금. 자꾸 가해자들은 빼고 피해자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네, 자, 네가 얻어맞았으니까 얻어맞은 네 책임이야. 맞은 짓을 했네. 아, 근데 그 팩트 맞아요? 뭐요? 낙마율이 제일 높다는 게? 네, 제가 전수조사에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낙마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좀 더 높게 올라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그 박근혜 정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박근혜 정부는 우리 이미지로는 그렇게 남아있잖아요. 진짜 개떡 같은 인물, 하도 개떡 같은 인물들이 많아서. 뭐 총리가 몇 번 낙마하고 무슨 네. 뭐. 그게 임팩트가 아닌데?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인사 강행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가 야당이 하다 못해서 불쌍해서 그냥 통과시켜준 인물도 굉장히 많고요. 요거 칙칙한 먹고. 윤진숙 해양 뭐 해양가 해가지고 같은 사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뭐 낙마시키다 보면 나중에 미안해서. 아예 구성도 안 되니까 참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냥 통과시켜주고 뭐 그랬던 거지. 그리고 진짜 빡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양적인 부분도 있는데 역대 정부 사상, 헌정 사상 초기 내각이 가장 늦게 구성되고 있고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취임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국회 의석 비율 자체가
그 여소야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개는 다 여대야소였고 뭐 중간에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바뀌긴 거나 아니면은 뭐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을 일으켜서 좀 바꾸거나 이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인수위도 없었고 예. 어느 정도는 저는 한계는 뚜렷하게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낙마한 거 가지고 인사 시스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 인사 시스템이 뭔 얘기냐면은 장관 이런 걸 임명을 할 때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네. 그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네, 임종석. 그리고 검증하는 사람들이 인사수석 그리고 검증하는 게 민정수석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책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뭐 청와대 편을 꼭 들자면 좀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만일 청와대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뭐 아주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언론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인적 청사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 입장을 대변을 하자면 좀 청와대 좀 억울하다. 왜 그러냐면 실제 낙마한 사람들이 뭐 물론 무슨 개인적인 어떤 뭔가의 뭐 결함,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개는 뭐냐면 여야 간에 힘겨루기에서 일종의 희생양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경환 법무장관부터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까지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흠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이건 도저히 국민 정서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드러난 부분들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고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임명하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안 해주면 다른 법안이나 뭐 다른 협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래놓고 아 이거 청와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누가 낙마됐는지 그거 한번 정리할까요? 네네. 예. 조대엽 방금 말씀하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있었고 안경환 법무장관 네. 후보자 있었고 김희수 헌재소장 있었고 또 김유정 이유정 네. 헌법재판관 후보 있었고 어제 날아간 박성진 중소기업 그다음에 네.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 있었고 과학기술 보좌관 있었고 근데 하나같이 사실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네. 장관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들이야. 넘버원이 넘버원. 네, 흠결 없기로 넘버원이죠 내각 전체에서. 그쪽 정권에서 같은 장관 후보로 올라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낙마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장관 됐을 사람들이죠. 그럼요.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지. 그 정도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 낙마율이 높네 어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인사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무식한 비교법이죠. 예. 정권 낙마율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노무현 정부 때 3.8%, 이명박 정부 때 8.4%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가 14.5%인데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는 진짜 시끌시끌했던 인사들이 거의 44점 몇 %라고 보면 돼요. 임명 강행하고 막 들어가기도 전에 낙마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면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추천하냐. 그 정도 참담한 수준이었지. 그 당시에 그 낙마 사유를 보면 대개는 무슨 재산 문제, 그러니까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탈세를 했다든지 아니면 병역 문제. 그다음에 위장전입. 예, 위장전입, 뭐 부동산 아니면 투기. 부동산 투기.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국민 정서상 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었던 반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건 정치적인 어떤 힘겨루기 문제에 네. 장관 그러니까 인사 임명이 놓여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낙마됐던 후보자 몇 면을 보면은 진짜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 얼굴이 올라가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되질 지경이었습니다. 보면은 김용준 총리 후보가 있었어요. 당시 자녀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등등 있었고요. 이 사람이 양반이지.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안대희. 안대희는 고액 수임료가 문제였습니다. 정관예요. 예. 문창극은 뭐 진짜 인사 참극이었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식미사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예, 특정 업무 경비 유용, 증여세 탈루, 그리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부동산 투기, 무기중개 업체 자문. 이건 뭐 거의 진짜 방산비리 주역 정도로 볼 수 있죠. 김종문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 CIA 자문, 이중 국정 논란,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 연구비 가로채기. 이 정도입니다. 경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주운전, 청문회 위증, 청문회 나와서 위증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인데요. 해외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죄악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박성진 장관은 지구 6천년설. 네. 아니, 난 진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빡치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래. 저희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지구가 6천년 된다, 이렇게 됩니까? 지금 뭐 인물 하나하나 호호를 우리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뭐가 중요해, 솔직히 지금. 제가 보기엔 말이죠.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급 부서로 승진격을 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공약을 엄청나게 패키지로 많이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 지지율 높을 때 지금 개혁들을 해나가고 정책들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공약이 연말까지 표류하게 생겼다 이거 아닙니까? 추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지금 주식 백지 신탁 때문에 네. 27번째 후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 사람 없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옛날처럼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교수 출신 뽑아야 돼. 박성진 장관 후보는 교수 출신이라서 뽑힌 게 아니라 벤처기업을 해봤던 경험 때문에 뽑힌 거야. 근데 조건이 이번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면 그냥 옛날처럼 또 장관 임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이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장관 그냥 뭐 좀 깨끗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중소벤처 장관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투자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민간인들이 투자해가지고 펀드를 모아서 그걸로 뭐 무슨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모태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모 펀드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물을 민간인들이 조금씩 퍼다가 자기 돈하고 섞어가지고 소규모 펀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존 관료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펀드를 만들고 자기가 아는 데만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돈은 몇 조씩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마다 이 벤처 투자나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쓰는데 실제 그 돈이 가는 곳은 다 끼리끼리 연고주의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관료들하고 네트워크 있는 펀드 운용사라든지 그리고 그 펀드 운용사하고 또 연출 있는 기업들 이렇게 연결돼서 아니 심지어 이제 이게 지금 장관급으로 격상됐잖아요. 그 전에 중소기업청 시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그 창투사들을 관리하는 그 뭐 국장이나 뭐 그 급 정도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은 관계 그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 협회 회장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정관 예우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또 이 중소기업청에 자기 뭐 동기나 뭐 후배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로비해가지고 다시 또 뭐 누구한테 펀드 좀 주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운영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려면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거와 관련 없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공정하고 뭐 정확하게 국가의 돈을 어떻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더 독립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독립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회사를 읽어본 사람들인데 다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주식도 있고 자기 회사 운영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들어와서 청와대 하려면은 그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케터님도 그 벤처도 해보셨고 중소기업도 해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없죠. 절대 안 믿지. 네.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카르텔로 엮여있기 때문이죠. 나 여기서 지금
장관 후보 대안이 생각났어. 아, 누구요? 제가 할까요? 마케터 보내서. 전 안 돼요.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 안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벤처도 하시고 우리 또 김영석 뉴스도 대표를 운영하시잖아요. 저는 결격사에 있어서 안 되고요. 결격도 결격인데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청와대로 부르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 필터로 걸렸을 때 적임자였다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지구 나이 6천년이 뭐가 지구 나이 중요하냐고. 6천년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구 나이 6천년이 그냥 그렇게 믿어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지금 중요하냐? 지금 대통령 공약, 중소기업 공약 지키고 중소기업 벤처로 제대로 진짜. 아니 그리고 자꾸 유라이트 들어가는 게 사람 중요하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옛날에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 이쪽으로 전향하는 거 그냥 하나도 안 받아줄 거야? 보면은 이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면 되게 시시콜콜한 문제 갖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서로 뭐 토론하고 누가 깨끗하니 네가 똑똑하니 이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말 좀 참 소모적인 사람들이야. 참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 보수 진영한테 맨날 발리는 거지. 지구 나이 6천은 제가 듣기도 비위 상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좀 경중한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렇게 믿고 살라고 그래. 나는 그거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뭘 그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 이게 교육부 장관이면 진짜 문제가 있죠. 교육부 장관이나 과학기술 미래창조 이런 데는 문제가 있지만 무슨 중소기업 벤처부에 무슨 지구 나이 갖고 지금 십자가 밟기 시킬 거야 지금. 자 이게 같은 맥락으로 또 비슷한 맥락이 누구냐면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네 맞습니다. 똑같은 사례예요. 이것도 지금 요즘 네. 서울대에서 그 연구비 네. 그 네. 국가 지원받은 거 횡령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거기에 또 새끼들 같이 헤쳐먹는지 몰라도 뭐 탄원서 쓰고 부끄럽지도 않냐?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중기청 모태펀드 이런 거 하고 같은 맥락이 국가에서 과학기술 진흥하겠다고 연구 활동 활성화 시켜 주겠다고 예산을 막 보조금 내려 보내는데 그거 연구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그냥 사적으로 다 써버리잖아. 그리고 밑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연구원들한테 줘야 될 급여까지 다 슈킹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런 짓들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뭐 세계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쓴대. 근데 우리 1위가 이스라엘인데 절대 그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지. 근데 이스라엘은 노벨상도 나오고 일본도 노벨상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그렇게 쓰고도 노벨상이 안 나와. 왜? 전부 그렇게 슈킹해 쳐먹으니까. 그래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왜 적임자였냐면은 그런 돌아가는 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돈을 제대로 뿌리겠다는 거거든. 네, 청와대 입장이 그 과학에 투자할 그 자금을 제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이 와중에 또 황우석 너무 물고 뜯고 따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똑똑하니 너무 좋아해. 잘난 체하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떤 인사가 우리에게 이득이 될 인사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하여튼 게시판 댓글 싸움 진짜 좋아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살아온 사람들처럼 떠들고 자빠졌다 이거지.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살아왔어도 좀 대통령 인사 협조 좀 해주세요. 알겠으니까 똑똑하니까 깨끗하게 잘 살았으니까. 그 이유라는 것들이 지금 봐요. 자 김희수 헌재소장 네. 권한대행 무슨 이유가 있어 지금? 그거는 애초에 이유가 말이 안 없는 되는 거잖아. 이건 역사상 최초인데 뭐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사가 낙마하게 되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 적폐 야당들이나 언론들은 다 물어뜯어. 근데 우리 내부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쟤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마저도 쉴드를 안 치면 그 인사는 반드시 낙마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부에서 그냥 잘난 체하는 새끼들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지랄들을 하기 시작하면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백인 백색 전부 나서가지고 한마디씩 하면은 지금 장관 할 사람 한 명도 없어. 누구는 뭐 다 마음에 들어서 그냥 참고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 나가리 되니까 안철수가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 캐스팅부터 역할을 원래는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지지하는 인사는 캐스팅부터 역할이 뭐 다 소용없어. 그냥 대통령이 다 인사 강행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내부에서 흔들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사 시스템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지. 인사 딴지 거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인사 시스템이 뭐가 문제 있어? 다 훌륭한 사람이구만. 지금 문제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인사 실패도 아니고 인사 깽판 치는 게 지금 문제야. 맞습니다. 인사 깽판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인사 깽판 치는 저 제왕적 국회가 가장 문제인 거죠. 자, 아니, 김비수 같은 사람을 그러면 인사 시스템에 걸러내면 인사 시스템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김명수 같은 사람을 걸러내면은 인사 시스템 고장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훌륭한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구만. 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비판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잣대래. 그 이우정 헌재재판관 그 주식 투자 돈 번 거 비상장 주식 투자해서 돈을 뭐 많이 벌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 변호를 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내부 거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근데 그거는 해명이 됐잖아. 그 사실관계도 안 맞아요. 그거는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팩트를 체크해봤는데 네. 이우정 그 변호사가 내추럴 엔도텍인가? 그 되게 내추럴 엔도텍 예, 맞아요. 되게 유명한 그 회사예요. 뭐 백수호라는 약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회사 되게 나중에 업다운이 엄청 심한 회사였는데 어떤 거냐면 그 회사 대표가 또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해서 제가 좀 알아요. 아는데 창업한 지 한 10년 정도까지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비상장 주식 그때는 이제 비상장이었죠. 상장하기 전에. 그러다가 이게 백수 이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마케팅이 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상장 직전에 가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매출이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건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죠. 안 팔리던 상품이 갑자기 이 건강 이런 헬스케어 이런 붐을 타고 잘 팔리게 됐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그거 예측했으면 유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투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뭐 뭘 회사를 하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투자 좀 해줘라고 하면 그래 투자할게. 또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게 준비되고 있어서 나중에 잘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투자해봐. 이 정도 차원인 거지. 그 사람들이 이 내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상장해가지고 떼돈을 벌까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투자자가 예측을 하고 미리 선취매를 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예. 비상장 주식은 말입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안 삽니다. 안 사죠. 왜냐면은 그냥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상장이 안 되면 네. 나중에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회수를 못 해. 근데 이게 대박 날 거라는 거를 알고 했다? 대부분은 비상장 주식 투자라는 거는 서로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도와주는 셈치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어차피 잊어먹는 돈처럼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난 거야. 그게 그러고 2013년인가 주식을 사고 실제적으로 그 이우정 변호사 로펌이 그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은 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우리 회사가 저 사람들하고 자문 계약을 맺을 거를 미리 2년 전에 알고 주식을 샀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미래를 갔다 왔어. 이거는 예전에 송영무 장관 그 따님이 뭐 삼성중공업 70만 원어치 주식 산 게 방산 뭐 비리 아니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다만 이우정 그 변호사가 재산의 상당수가 주식으로 있고 그 주식 투자가 뭐 한 7, 8건 했는데 한두 개 실패하고 다 성공한 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부럽다고 해야지. 왜 부러운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그게 문제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권사들 다 문 닫아야 돼. 아니 그리고 이우정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에 이런 주식 투자를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변호사 시절에 주식 투자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재산은 변호사로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냥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 건데 이걸 문제 삼으면 이제 대한변협에서 모든 변호사들 지금 주식 다 못하게 해야 전수조사 해야지. 나는 평소에 시장 경제를 완전히 신주단지처럼 떠들고 그 극단적인 자본주의 논리를 주장하던 보수 언론에서 네. 이 주식 투자를 문제 삼는 거 보면서 진짜 뻔뻔한 새끼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자본주의의 첨단이 주식 아니야. 주식 투자예요.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리고 비판의 수준이 저는 되게 나빴다라고 봐요. 이번에 그 이우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정말 특정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진짜 세금을 안 냈다든지 뭐 뭔가 규정을 어겼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사를 하지 말고 무슨 펀드 매니저를 하지 왜 변호사를 했냐? 비아냥이지. 이런 게 지금 논조예요. 비판에 무슨 주식 전문가를 하지 책을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게 이게
아무리 설사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공직 후보에 나간 사람이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러난 이유가 봐요. 이효정 헌재재판관 후보도 사실 진짜 이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라야 비판을. 맞아요. 저기 막 꼴 진보들 있잖아. 맞아요. 사회주의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 이해는 가죠. 야, 근데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으니까.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조대엽, 김기정. 조대엽 교수는 음주운전. 네. 김기정 교수는 뭐 학교 사유도 잘 몰라요. 때 예, 뭐 예. 학생들한테 뭐 갑질 예, 예. 뭐 이런 거거든. 야, 진짜 누가 장관 후보 하겠냐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이게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잣대래. 개소리입니다. 지들 멋대로야 이게. 지들 멋대로 지도 국민 눈높이 재봤어? 언론 눈높이겠지. 자, 그다음 코드 인사. 와, 이제 지겹다. 이건 진짜 말 안 되지. 참. 코드 인사 하는 거 좀 보고 싶다 진짜. 핑계인데요. 이거 얘기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될 게 없으니까 이유를 댈 게 없으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코드 인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수태 써먹은 낡은 수법이고 또 논리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코드 인사라는 건 당연히 코드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를 해달라라고 해서 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 투표를 했던 유권자의 표심을 그대로 인사에 반영하는 게 코드 인사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이게? 마케터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코드 인사를 했을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 코드 인사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신문 인사가 없잖아.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임시정부다. 맞습니다. 예. 친문이 없어요, 거의 진짜. 친문 누가 있어? 하여튼 이거 전수조사해서 한번 할 건데, 자, 코드 인사는 너무 낡은 레코드라서 진짜 아니 뭐 이명박 박근혜는 코드 인사 안 했어? 정권마다 코드 인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코드 인사는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코드 해야죠. 인사 하는 게 당연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안정적인 이런 얘기에 마치 정부를 걱정해 주는 듯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 참사가 잇따르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도 실패의 반복을 불렀다. 야, 이건 무슨 논리, 개 같은 논리냐? 다 지들이 가해자면서 때리면서 사랑해서 때린다는 소리잖아, 이게. 지들이 그렇게 인사 난맥을 불러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논리는 제가 옛날 그 상황이 생각나는데 이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그 임명 동의안 그 낙마했을 때 그때 논리거든요. 11개월. 논리거든요. 뭐냐면은 애초에는 규정 위반이다라는 논리였어요. 왜냐하면 헌재 소장의 새로운 임기를 하려면 헌재 소장이 사퇴라고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뽑은 다음에 헌법재판관 중에 헌재 소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을 건너뛰었으니까 규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뭐 비서실장이 그 유감 소명도 하고 그럼 다시 하겠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나온 논리가 바로 이 논리였어요. 뭐냐면 이미 한번 규정 위반으로 결격 사유가 됐기 때문에 결격 대우가 된 사람을 왜 또 꺼내냐.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뭔가의 어떤 이유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이유가 생겼으니 참사다. 반복되니 이거는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거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야. 이 새끼들이 집단 폭행 때려놓고 네. 나중에 너 왜 맞고 있었냐?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맞을 짓 했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주로 쓰는 말이 있죠. 이유에 어찌 되었건 논란이 되었으니 문제 인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새끼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고 문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문제를 진짜-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봐. 안정적인 국정운영 방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누가 했어? 누가? 이거를 지금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고 하면서 인사 실패, 인사 시스템의 문제. 그러니까 거기 인사와 관련된 사람들 책임 누가 안 지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중앙일보 이번에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인사비판 제대로 했냐고.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고. 자, 그러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역시 지금 난항인데 각 당이 또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죠. 왜 반대할까? 정우택 같은 경우가 진짜 빡친 소리를 하는데요.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에 왔을 때 이것을 사석작전으로 쓰겠다는 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청와대는 정말 정신 빠진 청와대다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박성진을 사석으로 써서 그 대신에 김명수를 살리겠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이제 박성진을 날리고 나서 김명수도 당연히 날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유가 없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 자체가 인사 참사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은. 낙마하면 인사 잘못했구나. 이게 자동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무조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부결할 거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력 부재로 몰고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건 간에 니들이 저기 여당이 와가지고 야당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야지. 그걸 못하니까 정치력이 없으니까 인사가 자꾸 낙마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인물이 중요하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가랑이를 길 방법도 없어요. 그 가랭이를 어떻게 하는 게 가랑이를 기른 거야? 비위를 맞추래요. 그 비위를 어떻게 맞춰줘야 돼? 그게 진짜 안철수 스타일인데 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 비유 맞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땐 그건 핑계고. 그러니까. 네, 핑계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사사고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인사사고를 만들면 그거를 인사참사나 그 정부 여당의 정치력 부재로 몰고 갈 수 있다. 지금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 여부는 여권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거 근데 이게 정말 막막한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진짜 막막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니들이 마음에 들어?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야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또 놀릴 거잖아. 저는 야3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꽃놀이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타격이 없고 이거를 통과 못 시키면 청와대나 여당이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인데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거지로 타협을 하거나 그 지금 국회의장이 하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방식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지금은 야 3당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마케터가 얘기했듯이 인사 실패를 자꾸 반복시켜. 그리고 인사 참사라고 떠들어.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 문제 있다고 계속 떠들어. 그럼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무능하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지지율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지금 지방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한마디로 그냥 대통령 무너뜨리기예요. 근데 우리 일부 지지자들은 이 와중에 맞아 박성진이 지구 나이가 6,000살이랬어. 이런데 이렇게 사사로운 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거 갖고 진짜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역사적 흐름 따위는 무지한 거야. 에이, 지구 나이 나 정확히 알고 있는데 역사적 흐름이 다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대통령 한 명 바뀌고 나머지는 기존 권력들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이 지금 일 뭐 좀 해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 그리고 막 흔들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에 자기들이 지금 거기에 한 발 담그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해. 나는 지금 그 국민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자들 또는 뭐 넓게 보면 이 개혁 진보 세력 전체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작년 12월 2일, 3일 상황을 돌이켜 보자고요. 그때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이 초읽기에 왔는데 탄핵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릴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다들 알겠지만 그때 완전히 사람들 막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다 탄핵까지 몰고 와서 우리가 촛불 이 추운데 나와가지고 몇백만 명이 와서 외쳤는데 다 몰고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탄핵을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국회의원 구성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슨 총선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때랑 지금이랑 국회의원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국민들이 너네들 탄핵 안 하면 진짜 너네들 내 집에 찾아가가지고 널 가만 안 둘 거야 라든지 전 국민이 진짜로 마음속에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임명 동의안 때 그런 각오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각오들이 나오면 지금 국민의당이 저렇게 뭐 캐스팅 보트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완전히 정답인데요. 거의 결론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존재감을 내보내야 된다는 쪽이 있고 이러다가 여권 발목 잡히 프레임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쪽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를 타격해야 되냐? 약한 고리인 국민의당만 존나게 타격을 하면 김명수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자 폭탄을 한번 선물을 해야지. 그래요. 나는 왜 요즘 왜 다시 또 이런 야삼당에서 문자 많이 오느라고 뭐 이거는 뭐 법으로 규제해야겠다 이런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쏙 들어가고 걔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네. 저쪽 적폐 3당 지지자들이 거꾸로 문자를 보내고 있지. 제가 이거 잠깐 읽어드리면 다들 소름이 쫙 돋으실 텐데요. 긴급 최소 40명 이상 문자 돌려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날립시다. 부탁입니다. 간절하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진짜 절실하게 하고 있어요. 뭐 조직도 돌리고 있고 물론. 존경하는 암계 의원님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반대합니다. 구구절절합니다. 이거를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인수 하고 나서. 다시 말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사람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문제 있어서 낙마한다라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 찍었다가 이명박 찍었다가 또 문재인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스윙 보터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봐. 이 사람이 우리 80년 서울역 해군 그 서울역에서 해군하자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심재철이. 네.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 이제 시작이야. 대통령 하면 진짜 대통령 한 명 바뀌어놓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싸움이 끝난 것처럼 맞아요. 허세 떨고 앉았어. 맞아요. 세상이 전부 이미 이쪽으로 넘어오냐. 이 상태가 지속되면요. 대통령 지지율을 끊임없이 언론들이 결국은 무능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실제로 스윙보터인 그 사람들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당연하죠. 인사가 자꾸 국회에서 부결되고 저거 해결 못해? 이렇게 되면 진짜 무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염증이 생겨. 짜증나. 아이씨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저 새끼들한테 그냥 화끈하게 저 새끼들은 화끈하게 하잖아. 그냥 좀 화끈하게 하는 저 새끼들한테 다시 펴줘.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SNS에서 그 대통령 인사만 나오면은 이 사람만은 정말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맨날 그 사람들 반대. 맞아. 탁현민 행정관 반대했던 사람이 조대엽은 정말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박성진도 안 된다고 박성진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보면 그 사람 계속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래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는 맹목적인 지지자가 아니다. 이걸 심상정이라는 거예요? 패션 같은 거야. 심상정 나오면 좋아할걸요? 그럼 우리 자기는 합리적 이성적인 지지자이고 싶은 거야. 그러고선 누가 따지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무슨 말도 못하게 말하지 마. 왠지를 내가 얘기해줄게. 그 사람이 한 명 그러면 그 사람 친한 사람이 한 명 더 그러고요. 3인성우라고 같은 글을 3번 보면은 잘 확신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문재인 정부가 딴 건 다 잘하는데 인사는 개판인 것 같아. 인사수석 왜 저러고 있지? 조국은 왜 저러고 있지? 맞아. 그 사람이 또 그런 말을 또 올리면 또 이게 분노와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거야. 가해자를 편드는 결과가 생겨버린다고. 지금 맞습니다. 피해를 엄연히 지금 깽판 치는 새끼들이 따로 있고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피해를 입고 있냐고 당하고 있냐 이렇게 피해자한테 돌멩이를 던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 뭐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작년 탄핵 상황을 다시 한번 보라.
한번 진짜 초심을 잃지 말자고. 복귀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탄핵 가결 234석은 원래 예상했던 숫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넘게 되면은 200석 조금 넘을까 말까 이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슨 뭐 그 민주당이 전략을 잘 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오로지 국민들이 이번에 탄핵 못 시키면 이거는 진짜 다 이민 간다. 내지는 이제는 내가 진짜 광화문에 나가서 가만 안 있는다. 이런 각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국회를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야 이런 사람 말고 저런 사람 해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야당 정말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안 갖고 장난치면 너네들 가만 안 둬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 지금 병신들의 병신들. 마케터님이 방금 그런 말 했잖아요. 지난 촛불 초심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는요. 제가 봤습니다. 촛불 시위 그렇게 100만의 촛불이 모여서 혁명을 이뤄낸 밤에도 아유 내가 갑자기 골목에 휴지 버린 사람인데 이런 거 정말 고쳐야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야, 저 위대한 촛불 혁명의 대구도 저렇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대통령 하면 되겠네. 하여튼 그 오지랖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병인가? 잘난 척하고 싶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그 프레임에 놀아나는 국회의원은 그게 내부 반란자야.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 있다. 인사 실패다. 저기 점검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거기는 내부 반란자로 규정해가지고 작사를 내버려야 돼. 딱 나오는 순간 한번 봅시다, 진짜. 시범 케이스로 조져볼란게. 누구 하나 한번 걸려봐. 진짜 가루를 만들어버릴 테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지금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게 지금 그대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쪽이 또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앞으로 당연히 또 그냥 이쪽이 계속 집권할 거라는 막연한 낙관이 있지. 천만의 그게 말씀. 지금 깔려 있어. 천만의 말씀이지. 웃기지 말라고. 아직 이제 임기 120일, 130일 지난 정권이고 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서슬퍼렇게 두 눈 뜨고 다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이거 안 무너질 것 같아? 계속 우리 안 싸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금 여유 부리면서 대통령 진짜 인물 난에서 한 명 한 명 인물들 인물 품평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지지율도 이렇게 높은데 니들 왜 이렇게 정치인세 개새끼들 왜 이렇게 목소리 크게 살벌한 분위기 만드냐고 그러는데 니들 때문에 그래. 니들 때문에 살벌한 분위기 만드는 거야. 진짜 그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그래서 서울역 회군하는 바람에 광주에서 그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건 대오잖아요. 그럼요. 대오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 촛불 시위하면서도 초반에 제일 경계했던 게 뭡니까? 경찰이 폭력 사태를 조장하지 않도록 네. 대오를 이탈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막 맞습니다. 차벽 넘어가가지고 차 무너뜨리고 이러면 분명히 경찰이 과격 진압할 거고 그러면 폭력 사태 일어날 거고 그러면 광화문에 사람들 안 올 거고 그러면 박근혜 탄핵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각계격파식으로 흩어지면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빌미로 뭔가 이 온라인상의 이 분열 그리고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지지자들 흩어지고 막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이제 짜증난다 그래서 다 흩어지고 그러면 네. 박근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윙 보터들, 스윙 보터들은 다시 마음 바꿔. 그럼요. 이쪽, 저 새끼들은 진짜 저 소위 민주 진보라는 새끼들은 안 돼. 저 말 많은 새끼들 시끄럽기만 하고 저 새끼들은 일 제대로 못 해. 지금 이렇게 된다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팬덤처럼 이렇게 꾸며서 인이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되게 우리 즐겁게 100일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즐거운 파티도 한 번 흙이 깨지면 끝장입니다. 파토나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흥 깨진 상황이에요. 이제는 분위기 진짜 깨지 말라고. 그냥 진짜 아이씨.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아직도 대다수는 다 이렇게 우리가 대오를 지켜가면서 계속 이 뭔가의 거대한 힘으로 개혁을 완성해 나가자.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가보자라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대오를 흐트리면서 자기가 혹시 이 소영웅주의로 소규모 대오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잘난 척들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은 절대 그 지휘부의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큰 그림을 그려놨고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대오를 통해서 집권한 거기 때문에 그 대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소영웅주의적인 그 행위들은 멈춰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이렇게 자제시키거나 아니면은 진짜 끌어내려서라도 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좀 결론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좀 찜찜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사참사란 말은 좀 맞진 않죠. 예. 이렇게 대통령 인사가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에는 가해자인 언론과 적폐 야당이라는 분명한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오늘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지지자들 중에 일부 인사들을 좀 비판을 했잖아요. 그게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흔들리니까 밖에서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에 사실상 동조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부 반란군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부 반란군. 맞아요. 그게 원심력, 구심력이기 때문에 밖에서 땡기는 힘하고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금 인사 참사다, 인사 실패다, 인사 시스템 문제 있다 이런 프레임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대통령 문재인 정권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건데 그래서 이게 재미있거든. 왜 재밌냐면은 여기에 맞장구 쳐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치인들 분명히 튀어나올 거고 그리고 그 지지층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지지층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야. 쟤들 보기엔 예 하면서 지금 갖고 노는 거야. 왜 재미없어요? 흔들면 흔들리는데 그게 제일 재밌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내부 반란 조짐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하여튼 그 언론과 적폐 3당이 떠드는 프레임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절대 언론에 놀아나면 안 되고 현혹되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사인데 이제 조각 완성을 하려면은 우리 김명수 후보자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법 연구회 진짜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게 소위 색깔론 연장선인데 우리법 연구회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판사들 공부 모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권 문제에 조금 관심 가진 판사들이 모인.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라는 게 주로 이제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그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좌파 빨갱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우리법 연구회가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을 수가 판사들은 없죠. 대부분 그냥 현행법 체계에 있는 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에요. 예,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그런 우리법 연구회가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걸 이명박 정권 때 그 명단을 깠어요. 예, 명단을 까니까 판사들이 참 자기가 빨간 페인트를 뿌려버린 거죠. 예, 자기 좌파 빨갱이 이런 이념과 무관한데 자기가 그 판사로 이제 몰리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둘 탈퇴를 한 거예요. 탈퇴하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해산이 돼 버렸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이 김용수 후보가 그 연구회 주축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없어지고 나서 이제 국제인권 연구회 만들어 가지고 약간 후신격이 된 거예요. 그걸 초대 회장을 맡으셨어. 예. 새로운 대안을 만드신 거죠. 하여튼 그냥 재판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진짜 판사들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정말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 개독 세력들이 카톡에다가 지금 뿌리는 메시지를 보면 골 때립니다. 자기 학술 대회를 하면서 연사들을 동성애를 좀 옹호하고 동성애 차별금지 옹호자들 불러다가 발언을 이렇게 했다는데 그 자체 사실관계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매년 1000명씩 증가하는 에이즈 환자 발생을 법적으로 적극 옹호해 왔다. 가정 파괴 방조자고 국가 안보를 저주하며 온 나라를 망하게
철자법도 틀렸네. 열심이래, 열심. 뭐, 사람이 분명한데 그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안 친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전을 펴나가고 있는데, 여론전 우리도 합시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리고요. 진짜 이번만큼은 설마, 인사가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내부에 이런 사람 없겠죠. 훌륭한 사람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청문회도 봤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청문회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규칙으로는 흠결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일단 뭐 이야기인즉슨 자기는 아파트를 평생 한 번도 분양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고 지금 비슷하네. 판사를 한 20년 넘게 하셨죠? 30년 하셨죠? 부부 합산 재산이 6억이라는 거 자체는 진짜 월급만 네, 갖고 월급만 산 거야. 갖고 산 거예요. 나보다 좀 가난하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결격 사유를 삼아서 대법원장 인선을 임명동의를 안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결론적으로 딱 하나예요. 진짜 국회를 파괴시켜버려요. 네, 이거는 딱 하나예요. 이거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내란죄 수준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네. 지금 하여튼 그냥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5월 9일 날 했던 대통령 선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거의 그 내란죄에 준하는 행동이라서 이건 국민들이 물론 국회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임명동의안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표로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권한 남용이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짓을 하라고 지금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헌정 질서를 완전히 유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해놓은 우리가 헌법에 관련돼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국회 대법원장도 임기라는 걸 두고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의 질서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질서를 파괴하겠다라는 거니까 헌정 질서 파괴범. 네, 이거는 거의 내란죄 수준으로 엄히 달아서 다 국민들이 규탄해야 된다. 네, 현행법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네, 선거를 통해서 다스려야죠. 선거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진짜 그 탄핵 촛불 들었듯이 맞아요. 촛불 들고 국회를 부셔버려야 돼. 저는 임명동의안 표결할 때 국회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번엔 진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인사 문제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미 사실 늦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내려놨던 촛불 다시 듭시다. 예, 저도 들고 여의도에 가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같이 듭시다. 예,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아우, 너무 열을 냈더니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엄청 덥네. 예, 나도 진짜 지금 더워. 에어컨 틀어놨는데. 나 아까 방송하면서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자,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